노영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제가 안철수 위원장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그렇게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그렇게 때묻지 않은, 물론 정치인이 뭐 순결하고 무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다당제 할 때 열심히 지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잘 되길 바랬는데 결국 놓는 그 발걸음마다 다 악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번에도 역시 팽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그래도 본인은 팽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 안에서도 잘 살아나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정치란 이렇게 비정한 것이다. 힘 있을 때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또 새로운 정치 지형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뉴스 인사이다. 오늘부터 윤석열 당선인의 첫 내각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와중에 윤핵관을 넘어서 소통령 아니냐.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이 두 명이다. 김건희다. 한동훈이다. 요번에 이렇게 좀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실 분을 모셨습니다. 열린공감TV의 강진구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카메라는 저쪽에 있습니다. 네. 저 오른쪽 기둥에. 근데 사실 그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네. 예, 저를 보시면 돼요. 네. 자,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러네요. 네, 우리 대선 끝나고 솔직히 어떠셨어요? 거기 뭐 그냥 뭐 환불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막 그랬다면서요? 일시적으로 뭐 저희 열린공감 TV보다는 그 정치 자체에 대한 이 환멸, 실망감들이 그렇죠. 네. 저희 구독자 이탈로 이어졌는데 또 더 많은 분들이 또 새롭게 개딸들 중심으로 구독자에 새로 또 가입을 해주셔가지고 네. 대선 전보다는 저희 구독자 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는 왜 안 늘고 있죠? 우리 거를 좀 거기서 홍보하시면 안 될까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잘 저를 왜 안 부르시나요, 거기? 워낙 바쁘시잖아요. 아니에요, 불러보세요 한번. 제가 갈게요. 그런가요? 당장 그러면 오늘 저 편집회의가 있는데 한번. 예, 말씀하시고 저희 가서 좀 우리 노 변호사님 모시는 걸. 우리 구독자 수를 좀 한번 좀 확실히 늘리게 좀 도와주시기 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인수위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의원, 그리고 청와대 이전 TF팀장 윤한홍 의원, 이런 분들이 법사위로 돌아왔습니다. 인수위 업무가 마무리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돌아올 사람이 돌아온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번에 이제 청문회 때문에 화력을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방어력을 좀 형성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통령이라고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좀 지키기 위한 것 같아요. 자, 윤핵관들이 직접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장제원 그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선자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금 그 보좌를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취임을 지금 당선자 취임을 이제 10일도 이제 남겨놓지 않은 시점인데 네. 굉장히 이 중대한 시점에 한동훈 그 일병 구하기를 위해서 그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사람이 지금 법사위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당선자가 그 말로는 사실은 이제 통합과 뭐 협치를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실제로 앞으로 국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제 워낙 또 그 부인과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자와 이 대통령 당선인 3명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불안할 것 같아요.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뭐 일각에서는 사실상 뭐 그 윤석열 당선자의 그 뇌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 브레인이다. 한동훈 후보자가 그 윤석열 내각에 참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얘기 하니까. 큰일 날 거다, 실수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아요. 예. 근데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왜? 윤석열 당선자가 뭐 이미 그 대선 과정에서 그분은 뭐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 열사에까지 뭐 비유할 정도니까 본인의 분신을 넘어서 사실상 뭐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그 한동훈 후보자는 없이는 원래 그 대선 과정뿐만 아니고 앞으로 국정 운영을 생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한동훈 후보자는 결과적으로는 윤핵관들이 다 지키겠군요.
그렇겠죠. 예, 이건 당선자가 뭐 총리는 국회에서 뭐 의결을 통해서 그 총리 인준안을 뭐 부결시킬 수 있긴 하지만 뭐 네. 법무장관은 뭐 당선자가 마음 먹으면 알겠습니다.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 자, 우선 청문회 진행하기 전에 검언유착 의혹 관련해서 자기는 절대 협조할 수 없다. 검찰 수사에. 그러면서 자신 휴대전화 번호,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았다는 거.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피의자는 이 사람 피해자였기 때문에 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지하거나 수사기관에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난 피의자다. 네. 피의자로서 내 권리를 행사한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욕을 먹을까요? 피의자로서 권리 행사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그 한겨레 신문에 그 좋은 칼럼이 하나 실렸더라고요. 그 저도 처음 알았는데 봤어요? 네. 미국의 그 뉴저지에 있는 그 경찰관, 비위 혐의를 받는 경찰관의 이름을 딴 이제 게리티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위 혐의를 받는 이제 공직자도 헌법상 그 자신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그렇죠. 있는데 권리가 있죠. 공직자가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대가로 본인들이 이제 정직도 청렴 의무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에 따라서 양심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법 집행관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는 어렵겠죠. 진술 그렇죠.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는 사실은 저는 퇴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네네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로서 이제 피의자로서 본인을 방어권을 행사한다고 얘기한다면 사실상 공직을 이제 수행하는 것은 사실은 포기를 해야죠. 예, 그런데 본인이 진술 거부권지 행사해서 이제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막고 공직을 그냥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 공정한 법 집행에 가장 상징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법무장관의 이제 후보자가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피의자 권리 행사하는 거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거는 당연히 하라고 또 우리가 하겠죠. 네. 근데 이분은 일반인도 아니고 고위공직자인데다가 특히 법을 수호하고 그렇죠. 집행하는 쪽에 네. 계시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게리티 원칙이라고 보통 부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은 스스로의 비위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스스로가 먼저 공개하고 네. 협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그 법꾸라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그 법을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법 뒤에 숨어서 교묘히 빠져나가는 건 옳지 않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기가 찬 의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다 봤는데, 네. 저도 정리했습니다. 근데 기업 찬스, 가족 찬스. 그래서 기가 찬 가족인데, 기가 찬 의혹인데, 열린공감TV에서는 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기가 찬, 그렇죠. 한동훈 후보, 기업 찬스, 삼성 수사 당시에 장녀, 삼성전자 주식을 800주나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더라는 거. 야, 이거 당시 되게 비싼 주식 아니었나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 분할됐습니다만. 근데 가족 찬스도 또 있었습니다. 모친 근저당을 이용해서 아파트 편법 증여. 이거 뭐 자기가 한 푼 두 푼 용돈 받아가지고서 1억이 넘게 모아가지고 그걸로 샀다는 주장인데 그게 가능한가? 첫 번째. 또 임대소득에 있는 모친을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세금 혜택을 받았다. 이것도 저희도 저희 엄마가 임대소득이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피부양자가 사실은 안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네.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분은 또 다 잘 됐네요. 그 다음에 처남 이건 또 유명한 사건이죠. 처남이 검사 시절에 남부지검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그 다음에 김앤장 소속이죠. 자기 부인은 미국 변호사입니다. 한국 변호사 아니고. 이해충돌 논란의 소지가 당연히죠. 본인의 부인은 김앤장 소속이면 김앤장 사건 하나도 맡으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자, 배우자 그다음에 이 배우자가 외국 차를 사기 위해서 지방채 뭐 300만 원이니까 깎으려고 위장 전입했었다. 이거 좀 진짜 좀 구질구질한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나머지 또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매우 중요한 게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당시에 범죄 사실 은폐 논란 고발 사주 관련 피의 고발인 네. 상태, 뭐 상속 증여 농지 농지법 위반, 본인 전세 보증금은 엄청나게 타워팰리스에서 조금만 주고 살고 자기는 남한테 엄청 43%나 넘는
돈을 올려받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거는 아주 그냥 자기는 혜택은 다 누리고 남한테는 그렇죠. 아주 그냥 철저하게 힘을 이용해서 네. 뭔가 했다. 이렇게 보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열린공감 TV에서 쭉 그 한동훈 후보자를 이제 공직 검증을 한 결과, 네네. 특히 이제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한 이제 법 집행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는 이미 20대부터 온갖 그 반칙과 특권으로 점철된 저는 삶을 살아왔다고 보고, 네네네. 특히 이제 가장 저희가 그 눈여겨 보는 것은 이제 2017년도 그 검사장 그 승진,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재산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산 공개 의무를 앞두고 춘천이나 이제 용인에 있는 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타워 팰리스, 그 삼성 이제 임원에서 이제 세를 들어 살고 있던 그 타워 팰리스 등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제 부동산들을 2017년도에 아주 집중적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2017년 되면은 국정농단 수사가 이제 막 진행이 진행이 되고 되면서 마무리되고 있었던 때고, 윤석열 그 당선자가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가 당연히 이제 특수부 검사들 지휘하는 이제 3차장 임명이 거의 유력시 됐었고, 어쨌든 뭐 제일 어떤 잘 나가던 식으로든지 때네요. 제일 잘 나가던 검사장 승진은 뭐 따놓은 당상이었던 시절이었죠. 그렇군요. 자, 근데 참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아유.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이준구 교수라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경제 원론도 쓰시고 경제학 대가고 저도 그 책 많이 읽었는데 엄청나게 석학이죠. 네. 이분이 너무 구질구질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그 외제차 사는데 지방차를 사는데 그 돈을 좀 깎겠다고 그 지방에 잠깐 동안 갔다 오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한동훈 이 장관 후보자는 뭐 그때 다 그랬다 이러는데 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 얘기 알아요? 근데 저는 뭐 간혹 그런 얘기가 들리긴 했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자동차를 이제 사던 그러면 자동차 딜러들한테 다 그런 제안들은 누군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난 못 받았는데. 구차하게 뭐 한 1,200만 원 뭐 이렇게 아끼기 위해서 그 주소를 이렇게 옮기고, 그런 부분들은 참 귀찮아서라도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하죠. 안 하죠. 그런 얘기 들어도 뭐 그런 걸 하냐 이러지. 네. 게다가 그분은 검사잖아요. 그 당시 검사, 와이프 검사기도 하고 사실 뭐 두 분이 서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부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더하네. 자, 좋아요. 자, 본인은 전세보증금 계약갱신 청구권 활용해서 타워 팰리스 말하는 겁니다. 5%만 올려줬는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삼풍 아파트요? 삼풍 아파트는 전세금은 막 43%를 올려받았어요. 그러니까 12억에서 17억 얼마로, 5억 얼마를 올려받았는데, 임대차보호법 위반은 아니다. 왜 물어봤더니, 원래 살던 사람들이 나가겠다고 해서 이미 끝났는데, 갑자기 변심하여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갱신한 것 뿐이다. 이랬단 말이죠. 네. 이게 조금, 이것도 역시 좀 구차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법의 그 정신인 거고요. 그리고 네. 법무장관은 뭐 사실은 그 다른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되고 자신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종전에 임차인이 원래는 나가기로 했다가 그러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43% 올려받은 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임대차 보호법의 기본 취지는 종전에 세입자하고 계속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5% 이상 올리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법의 정신 자체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최소한 법무장관 후보자는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변명이 공색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임차인 있잖아요. 이 임차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바보같이 당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계약 만료 한 달 전이라도 다시 나 그냥 원래대로 할 거고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다 돼요. 현실적으로. 법을 잘하는 분들이 뭐 이걸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저한테 왔으면 제가 공짜로 다 해드렸을 텐데. 자,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치고요.
2015년에서 2017년 동안 전세로 본인이 거주했던 그 아파트 집 주인이 삼성물산 전 고위 임원인 것을 확인이 됐다. 네. 근데 하필이면 이 타임이 이 한동훈 후보자가 대기업 킬러로 불리던 시절이고 네. 이듬해 말부터 최순실 특검팀에서 삼성그룹 수사를 전담했었기 때문에 이 삼성물산 전 고위 임원 혹은 삼성물산, 삼성전자, 이재용 본인 이 라인 윤석열까지 사실 윤석열까지겠죠. 전부 다 삼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최순실 뭐까지. 네. 이거 상당히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에 한동훈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제 공정거래 조세조사부. 그렇죠. 네, 재벌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뭐 재벌들 저승사자라고 불릴 만한 이제 부처의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네. 이 시절에 이제 삼성물산 이 부사장이 소유주로 있는 집에 이제 새로 살고 있었는데 삼성사 부사장이었어요. 게다가 삼성물산 부사장. 엄청 높은 다 알겠네 자기네끼리.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타워팰리스 이거는 이제 삼성에서 삼성 부지에 져서 최초에 삼성생명이 이제 소유권을 보존했던 주택이고 거기에 이제 삼성물산 부사장이 소유주로 있다는 얘기는 이미 아크로비스타에서도 그 비슷한 그 양태가 관찰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아크로비스타나 아니면 이런 타워팰리스 같은 요지에 있는 초호화 아파트는 삼성 등 이제 대재벌이 특혜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걸 로비용으로 사실은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택도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제 의혹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재벌들에 대해서 그 엄정한 이제 수사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삼성의 임원한테 그것도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굉장히 좀 낮은 가격에 전세로 입주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자체가 저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이상하게 이분들 주변에는 삼성이 안 떠나요. 삼성이라는 말이 네. 항상 맴돌아. 삼성의 바다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아. 네, 윤석열 당선자하고 동일하죠. 네, 윤석열 당선자도 그 아크로비스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네. 그 부인이랑 같이 살았다는 그 아크로비스타에 네. 삼성이 사실은 전세 등기를 해가지고 네. 그 돈을 가지고 1704호로 네, 네.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전세를 네, 이사를 그러니까 가죠. 뭐 외국에서 온 자기네 삼성의 사람을 위해서 빌려놓은 거라고 했으면 네. 외국 사람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오로지 김건희 씨 내외가 아주 편안하게 네. 아주 거의 근저당까지 설정되어 있는 곳에 막 6억 7억의 전세권까지 설정하면서 들어갔고 그 돈 때문에 1704호까지 또 사실은 넓게 써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지렛대로. 새로 이사간 1704호도 결국은 또 그 등기상 소유자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또 삼성을 위해서 그 해외 임원들을 위해서 렌트하우스를 전문적으로 임대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업체에 소속된 직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그 전세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살던 그 시기에는 또 그 최모 씨가 거기에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그분은 또 나중에 알아보니까 삼성 협력업체의 임원이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의 그림자들이 계속 연속해서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이 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살고 그것도 푼돈 아끼려고 사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약간 가격을 싸게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요 직전에 살았던 타워팰리스는 삼성물산 부사장 집이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제 타워팰리스는 또 삼성과 특수관계에 있는 그 골드만삭스 소속에 있는 변호사가 또 소유주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삼성의 이게 뭐 우연의 일치로 해도 이게 뭐 한두 번이면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예. 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예. 근데 어떻게 그런 분들은 꼭 그쪽으로만 자기네끼리만 연결돼 있을까? 우리한테 한 명도 안 올까? 예. 나도 그런 집에서 새로 살고 싶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러네요. 한동훈 그러면서 박지민 의원 그거 조금 올렸다고 그 난리를 쳤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알았어요. 아유, 자 시간이 별로 없네 벌써 다 됐네. 자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20대부터 상습적으로 위장전입했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 뭐 이것도 확인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부동산 이제 이력을 쭉 추적해 보면은요, 25살이었던 1998년대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주택을 가져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새로 두 채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만 해서 총 이제 세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 후보자는 단 한 번도 그 양도세를 낸
않았어요. 어머, 왜요? 그게 이제 다 이제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일시적? 예. 항상 이제 종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을 하고 난 뒤에 1년 이내에 이제 처분하면 네. 이제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양도세가 면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제 일시적 그 일가구 2주택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가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1년 또는 2년 이상 그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2017년도부터 사실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2년 동안 가지고만 있으면 보유한 것으로 쳐줬는데, 네. 이제 2017년부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년 살아야 되고. 그거는 이제 정확히 제가 시기를 구분했는데 2007년 이후부터는 실거주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요. 네. 그 이전까지는 이제 1년이었어요. 네, 1년으로. 2004년을 기준으로. 200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1년, 2004년 이후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1년. 양도세가 면제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런 일시적 일가구 2주택으로서 이제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이 실거주 네.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한 의혹을 그 더군다나 이제 최초 취득했었던 신반포 잠원동의 이제 그 신반포 청구 아파트 같은 네네. 경우는 군 복무 기간 중에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주소를 옮겼고 그 이후에 이제 그 2004년도에는 전세입자가 있는데 그 전세입자가 있는 쪽으로 또 본인이 또 주소를 이전을 했거든요. 그랬군요. 네. 참, 하여튼 알뜰살뜰 하십니다. 내가 딱 봤을 때 이분은. 네. 자,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한덕수, 정호영, 김인철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청문회 할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자 이렇게 가면 누구와 도대체 더 갑 오브 갑이 될까요? 이 의혹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정호영, 김인철, 뭐 한덕수 세 분 다 그 만만치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을 다 사실은 이제 끌어안고 장관으로 이제 지명하기는 저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어쨌든 청문회까지는 지금 당선자가 밀어붙였잖아요. 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 정호영, 김인철, 한덕수 이분들을 앞세워서 사실은 한동훈 후보자를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관심을 조금 이제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방탄이에요, 방탄? 결국은 제가 보면은 한동훈 후보자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20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 자체가 온갖 반칙과 특권의 연속이고 네. 사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그 언론의 관심 그리고 국회에서도 엄격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정호영 이분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이제 바둑으로 치면은 이분들은 이제 사석 작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쟤를 죽이고 나를 살린다. 사석 작전으로 활용할 의도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요 하나만 정리하고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한 후보자가 청문회를 어쨌든 통과하게 되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 보복의 칼잡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좀 위험합니까, 솔직히 한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를 그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 임명할 때는 사실 야당의 이제 그 반발, 그 다음에, 본인이 얘기하는 협치, 대화를 통한 협치,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그 정반대되는 인사라고 하는 걸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렇죠. 이걸 계속해서 강행할 수밖에 이제 없었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특장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 다른 게 아닌가 특수부 수사로서 사실은 국민의 뜻보다는 그 대통령의 뜻 또는 국민의 뜻보다는 그 검찰 조직을 또 보호하는 쪽에 이제 중점이 주어진 인사로 사실은 보일 수밖에 없고. 뭐 그러길 않길 바라긴 합니다만은 한동훈 후보자의 이제 인선 이후에 그 검찰 조직이 어떻게 움직일지 많이 좀 우려가 주어지고 지금 일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 한겨레 신문에서 칼럼이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 내용은 이거였어요.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서 오히려 검찰이 무력화가 될 것이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는데 사실 그런 칼럼이 얘기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강진구 기자하고는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